다음은 토론으로 이어갈 거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조용하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념해 주시고, 자꾸 지금 동영상 들어가고 있는데 잡음 넣으시면 안 돼요. 잡음 넣으시면 이 동영상 촬영하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여기에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할 의미가 없어요. 지금 동영상을 나중에 편집해서 그 시청자분들,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한테 전파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물론 전파력이 굉장히 낮은데 그거는 이제 깨어나신 분들이 전파하셔야 돼요. 전파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앞에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발언 드린 내용이랑, 그리고 드린 내용이랑,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대화하시면서 나름대로 하신 내용이랑, 그 질문도 좋고 소신 발언도 좋고, 그리고 세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컴플레인도 상관없습니다. 자, 잠시만요. 나중에 하시고. 자, 말씀들 하십시오. 자, 김하은 여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호사님께 여쭙겠는데, 네. 더존 비지온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 더존 비지온이라는 회사는 네이버에 뭐 구글에 나름대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 회사입니다. 상장 회사입니다. 아주 알짜 회사죠. 프로그램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영세 중소기업 이상의 모든 회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독점이에요, 독점. 아마 이 회사를 맨 처음에 창립한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세청 출신이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4,5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고, 아마 기업 평가 기준에서 보면 한 2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작년 25년 12월 26일인가 정치는 않습니다. 사모펀드에 피인수됐습니다. 우리 포럼에서 정말 이런 얘기하는 데가 유일한데, 처음엔 좀 빗나갔으면 하는 그런 속내도 있었습니다만 맞았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MBK 중공계 이게 딥스 회사로 추측이 돼요. 딥스 자금으로 추측이 사모펀드거든요. 이것이 고려아연을 지금 하고 있고, 홈플러스 전번에 홈플러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제가 전번에 KTNG도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지스 자산운용 거기에는 힐하우스라는 사모펀드죠. 홍콩계 실질적으로는 중공 딥스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판 자체가 블랙캣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와이엇 선봉장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으니까 얘들이 피신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피신처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대한민국을 마지막 배수진 국가로 딱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잡으려고 그러면 전 산업계를 잡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풍그룹을 잡아야 돼요. 영풍그룹이 우리 산업계의 핵심적인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이게 사실은 맞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에는 도전 비지온을 벌써 인수를 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전부 다 들여다보고 앉는 거야. 그리고 이지스 자산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지스 자산운용 이게 킬하우스로 넘어갔잖아요. 룰을 애초에 흥국생명으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얘들이 룰을 바꿔갖고 뭐 국가관이 좋게 얘기하면 국가관 부재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놈들이 뭐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큰 틀이 그럼 대한민국이 정말 깁스들의 마지막 배수진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럼블 유튜브 내지는 이 오프라인에 나오시지 않으면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에 관한 부분 자체는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 있으면 빨리 이해를 하죠. 그런데 딥스테이트를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완전 배수진 국가로 완전 그거 하기 위해서 석권하기 위해서 CCP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P는 딥스테이트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CCP하고 자꾸 중공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CCP 이퀄 딥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한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전 비주얼은 사실은 일명 기본적으로 회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엄청나게 얘들을 잡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눈에 그냥 쫙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FIC가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FIC가 이게 김대중인가 김영삼 때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지분 자체를 50% 이상으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50% 이상으로. 그래서 제 논리는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0%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논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경영권을 다 풀어놨다는 거예요. 해외. 뭐 사모펀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경영권은 주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 해외는 전부 다 FIC 이거에 대한 규제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각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실버 이 VR 맞죠? 이 실버가 귀하다 보니까 중공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략자산으로 지정을 했어요. 전략자산으로. 이거를 수입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수출하는 것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의 배경 자체는 기술적인 측면이지만 전기 재료에 관한 부분하고 관계가 있지만 모든 도체는 고유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유저항 자체가 금속 중에 도전 물질 중에 제일 낮은 거예요. 이게 실버입니다. 아까 김하은 외국님 잠시 그 일부 행사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초전도체가 절대용도 예를 들면 273도씨 마이너스 273도씨에서 저항값이 고유저항이 제로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마이너스 273도의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RI 장비라든가
양자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가 하나의 냉동 패키지라고 보면 돼요. 냉동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화되는 거죠.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온 상태에서 제로가 돼야 된다. 온 메타가 돼야 된다. 단위는 이렇습니다. 온 메타 제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나와 있는 물질 중에는 전기 저항이, 즉 정확하게 따지면 도전 재료의 고유 저항이 제일 낮은 물질이 실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금이 비싸니까 금이 제일 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은 동보다도 고유 저항이 높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도전율 자체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도전율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김하원 외국님께서 초전도체가 그럼 상용화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은값은 똥값이 됩니다. 이 상스러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는 아직까지 상용화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네. 넘어갔다는 이 말씀인 거죠? 네, 이미 넘어갔어요. 작년 12월 16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은이 네. 이 상온 상태에서 네. 전기는 제일 잘 전도되고 잡음 끄시고. 저항은 제일 작다는 잡음 거죠. 끄시고. 저항은 제일 작으면서 전기는 제일 잘 전달된다. 네. 그런 거죠? 네. 그게 이제 저기 영화나 뭐 거울에서가 아니라 상온. 상온에서가 현실적이다라는 네, 거예요. 상온에서. 네. 그래서 전번에 이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상의 지금 데이터에 의하면 지구상의 실버는 앞으로 18년밖에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까지 초전도체가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각자 상상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제 논리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이러다가 어쩌면 집에서 얘기했나요? 이러다가 은값이 금값하고 같아지는 거 아닌가? 금값이 금값 되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게 그냥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고 이 시청자 여러분, 우리 포럼에 오시면 참 도움되는 게 많은데 안타까워요. 또 그리고 히토리오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중공이 많이 생산되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 히토류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공해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해를 중시하는 회사, 나라의 경우는 이걸 안 합니다. 이 미국에 원래 생산이 됐었어요. 미국에 굉장히 많이 생산했는데 이거를 딥스 정권에서 중공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생산을 하니까 중공이 이제 독차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산업 무기화하는 겁니다. 중공 CCP들이. 그 뒤에는 CCP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히토류가 주 원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성 물질이에요. 자성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석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F-35 하나 하는데 310kg 뭐 300 뭐 몇 킬로씩 이렇게 310kg 이렇게 들어간대요.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게 좀 깜짝 놀랐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히토류가 지금 이걸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끌탕을 했었잖아요. 그릴란드에 히토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채굴하기까지는 하세월이에요. 그런데 이 히토류에 관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자체를 일본에서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개발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개발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기본적인 지질과학연구소에서 개발했는데 그 물질 자체가 망간 플러스 비스무스예요. 합성이. 이것에 관한 부분 자체가 이미 상용화를 위해서 생산에 관한 부분 자체를 수원, 정확하게는 용인이에요. 행정구역상으로. 용인에 있는 모 회사한테 이미 넘겼어요. 이것이 히토류를 대체하는 물질이에요.
뭐 대한민국 하여튼 연구소에서 여하튼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 좀 알아. 예,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공개적인 거라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저는 뭐 지금 현재는 뭐 미동인데 별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저는 좀 사놨어요, 진짜. 궁금한 게 예, 또 질문. 잠시만요. 그리고 또 뭐 질문하실 사람? 예, 질문요? 네. 예. 그 지난주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네. 상황인데요. 그 주한미군하고 유엔군하고 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유엔을 탈퇴했다 네. 했을 경우 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유엔군이 철수를 가시려고? 유엔군 철수하는 거 하고 미군 주둔 우리 한미 상호 많이 줘야겠는 미군 주둔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 차이가 없죠. 지금 유엔 탈퇴, 66개 조직에서 탈퇴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거 맞아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탈퇴하려고 그러면 미국 최종적으로는 의회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그렇다. 이건 내써라 지써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에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엔 탈퇴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유엔을 탈퇴하게 되면 종국에 가서는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지금 휴전해서 종전으로 됩니다. 종전으로 됩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주둔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둔할 근거가. 그래서 이건 마냥 우리한테 과연 어떤 이해득실이 있느냐,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북한하고의 휴전 당사국은 중공입니다. 북한입니다. 유엔입니다. 그런데 유엔이 절대적으로 미국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이유는 이 유엔 그 자체가 전부 다 딥스들이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니들은 빠져. 그 대신 우리가 미군을 유엔군을 주둔해 줄게. 그 대신 또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맹을 해줄게. 이게 방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기준에서는 어쩔 그 당시에 뭐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대단한 분 뭐 건국 대통령 이런 쪽으로만 추정을 하는데 뒤늦게서 보면 이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 뭐 머릿속엔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요. 워낙에 우리가 빈약하니까 뭐 젓가락 뭐 하루 세 끼도 준비를 못 먹는 시절이었었으니까 아무랬던 시절이니까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온 학교가 딥스 학교고 뭐 당연히 전부 다 딥스가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처럼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이승만 대통령 대학의 스승이 나름대로 또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의 그 사람도 어차피 딥스 하수니까 뭐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공격이 들어와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얘기는 깊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하튼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여기 사진. 네. 사장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럼 과연 유엔이 탈퇴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엔 탈퇴하게 되면 미군이 철수가 됩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네. 아니 그 제가 네. 미군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국방 수호법인가 뭐 그걸로 해가지고 또 뭐 28,500명 이상 절대 감축 안 된다고 또 결의를 했고. 아니 지금 저 여사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그걸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 저도 알아요. 그거는 휴전국의 휴전 종전이 아닌 휴전국 상태에서 얘기해요. 휴전국 상태에서 나라의 주권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좀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물론 여기에서 또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거 그럼 유엔에서 탈퇴하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방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거는 51번째 추가되면 돼요. 예를 들면 그 우회는 탈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탈퇴를 선언을 했고 할 거예요. 국내적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우회를 통과해. 그런데 글쎄 우리 통과. 탈퇴할지 탈퇴 안 할지 그런데 넷세라 지세라 세상으로 가는 차원에서는 딥스 하수인 유엔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위원회인가 뭔가 그 한 거 같은데. 자, 평화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이거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평화위원회 그저께 뭐 얘기 나왔죠. 이거는 어디냐면 가자입니다. 가자 지금. 아 그래요? 네. 아닌데. 가자 지구에 관한 부분이에요. 또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다. 네, 여기 한중태 목사님께 질문. 네 한중태 목사님 답변 주시죠. 네, 그 우리가 XRP나 XLM이나 XDC 이런 걸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XRP는 금 기반이다. XLM은 은 기반이다. XDC는 구리 기반이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아이오타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몇 가지. 그러면 금 기반이라는 거는 그 금이 있는 발행하는 만큼 XRP나 XLM을 발행하는 만큼 금이나 은이 기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앞으로는 이제 네. 그 금융 담보로 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는 전혀 뭐 코인이든 뭐 지폐든 어떤 것든 만들 수 없어요. 앞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그거는 자기네들이 네. 이제 하는 거죠. 이건 금이다, 은이다 이거 한 거니까 그건 5가지 금을 담보로 한 건 5가지 코인을 이미 지정해 놨고 예. 그리고 IS-2002가 한 10여 개, 10개 돼요. 요거만 하면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날아가거나 뭐 없어지거나 뭐 손해 보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손해 보지도 않을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그게 그럼 지금 그건 본의제하고 관계가 없나요? 아니 보내지하고 이제 그게 관계가 있지. 관계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관계가 있어야지. 네. 관계가 있어야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금 기반, 은 기반이라는 그 금속이 뒷받침되고 있다. 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래서 금값이 지금- 올라가니까 그러면 XRP도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그건 이제 뭐가 있느냐면 아직 네. 지금 체제 하에서는 예. 경기가 불안하면 가상화폐는 떨어져요. 실물은 올라가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네. 대상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가요. 조만간에 올라가게. 네. 그러니까 내사라 개사라 그 세상에서도 이런 가상화폐는 형성한다. 대사랑에서 2022 아니 그때 그거 저 CT 그게 없어지고 스위프트 네, 체제가 그게 없어지고 예. 이걸 가지고 XRP 가지고 된다니까. 막 끝이 되는 이거는 가상화폐가 아니고 응. 자산 담보화폐. XRP.
질문하는 거. 저 답변 되셨죠? 예, 우리 저는 두 번째 예, 강연하신 선생님께 예. 준비해 저는 주시죠. 현직에 있으면서 이제 누가 이제 그 마약에 관련이 있다는 걸 제가 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강연 중에서 이재명이가 마약과 관련이 있다 그 말씀 좀 잠깐 하셔갖고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재명이가 어떤 것에 마약에 관련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네, 예. 아니 그 아들이 그 관련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뭐 당연히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도 관련돼 있고 윤석열이는 뭐 잠시만요. 있었던 관련.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윤석열은 지난 이태원 사건 때 사망자 150명 발생할 때에 실제로 죽은 사람, 앞서 죽은 사람 딱 2명이었는데 나머지는 모두가 다 마약으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윤석열과 관계가 있다. 저는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자, 많이 알고 제안 드립니다. 아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발언한 30가지에 대해서 유튜브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냥 개별적으로 공부하실까요? 보여. 한 가지만 더 네, 질문. 목사님한테 질문 네, 드릴게요. 목사님 답변 주시죠. 그 목사들을 다 우원 씨가 불러갖고 그 했다 그랬는데 결국은 6월달에 그거 한다 하기 갖고 중간까지 그냥 많이 도와달라 이 뜻이잖아 결론은. 결론은 그걸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러대고 이러는 거지. 그걸 네,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달콤한 말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아까 일론 머스크 30가지 그거를 틀어드려요? 네. 네, 원하시면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네. 이게 한 17분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늘상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불 끄시면 되겠다. 예,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요즘에 제가 단체방을 이렇게 쭉 서치를 해보면 그리고 특정 뭐 대형 유튜브에도 참 고무적인 것은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중공이라고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보수라고 하지 않고 우익으로 얘기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진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좌익으로 얘기한다는 사실, 참 고무적이에요. 제 느낌에는 좀 늦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깨우는데 어떤 사람은 뭐 요지부동인 사람이 있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요지부동인 사람은 어쩌겠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어디더라? 이게 아까 어디에 있었나? 제가 하여튼 여기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인류의 미래에 대해 놀라운 예측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일론 머스크가 예측한 30가지 주제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이트 칼라, 즉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직업들은 곧 사라질 겁니다. 지금 은행, 보험회사, 일반 기업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하고 컴퓨터로 일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요. 두 번째,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3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 특히 옵티머스가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휴머노이드라는 건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을 말합니다. 두 다리로 걷고 두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로봇이죠. 3년이면 2028년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가까운 미래 아닙니까? 세 번째, 이건 우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와 정반대입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마세요. 저축은 필요 없습니다. 보편적 고소득이 옵니다. 은퇴 자금 모으고 노후 대비하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높은 소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일론 머스크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 이후의 미래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의 지평선 너머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요. 변화가 너무 빠르고 급격해서 어느 시점 이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융합 발전, 그런 거 연구하지 마세요. 태양이 있는데 왜 지구에서 핵융합을 합니까? 이건 마치 남극에서 얼음 만드는 기계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태양이 이미 완벽한 핵융합로인데 굳이 지구에서 비슷한 걸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만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인공지능으로 로켓 설계는 쉽지 않습니다. 로켓 엔진도 아직은 인간이 만듭니다. 스타쉽이 아마 인간이 만드는 마지막 위대한 것일 겁니다. 스타쉽은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려고 만드는 거대한 로켓입니다. 이게 인간이 직접 만드는 마지막 대단한 물건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 이후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걸 설계하고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미래의 핵심 병목 현상입니다. 병목은 오직 반도체와 전력뿐입니다. 병목이라는 건 좁은 목처럼 막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반도체 칩과 전기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테슬라는 반도체 공장을 만들 겁니다. TSMC도 과잉 투자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왜 걱정하는지는 알지만 결국 반도체 부족 사태에 빠질 것은 뻔합니다. TSMC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제조 회사입니다. 대만에 있는 회사죠. 이 회사도 공장을 너무 많이 짓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반도체가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아홉 번째,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태양계에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은 채굴 대상이 되어 결국 태양광 패널로 바뀔 겁니다. 소행성은 우주를 떠다니는 작은 돌덩어리들인데요. 이것들을 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재료로 쓴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라는 인터넷 위성을 9,000개나 우주에 띄워놨습니다. 만약 외계인 우주선이 있었다면 벌써 부딪혔을 거라는 농담 섞인 대답이네요. 11번째, 우리 건강과 수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향후 10년 안에 수명이 2배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의학과 생명공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10년 안에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2번째,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피터 디아만디스라는 사람의 14살 쌍둥이 자녀에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들은 무한한 기대 수명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장수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수명이라니요. 지금 10대 청소년들은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13번째, 미래의 양면성입니다. 보편적 고소득과 사회적 불안 둘 다 갖게 될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 얻게 될 것입니다. 즉, 당신의 직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라는 뜻입니다. 돈은 있는데 할 일이 없으니 허전하고 불안하겠죠. 14번째, 의료계 전체의 변화입니다. 수술하는 의사뿐 아니라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모조리 대체될 겁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것도 다 로봇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 손보다 로봇 손이 더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니까요. 15번째,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6년엔 범용 인공지능 AGI에 도달하고 2030년엔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을 능가한다고 확신합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람처럼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2030년, 불과 4년 후에는 전 세계 80억 명의 사람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16번째, 일론 머스크의 고백입니다. 저는 AI 발전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했지만
무의미했고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AI가 발전하도록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하는 게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어차피 막을 수 없으니 차라리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직접 xAI라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7번째,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AI를 미치게 하지 마세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인간들은 HAL에게 거짓말을 했기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AI에게 진실, 호기심,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존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1968년에 만들어진 유명한 SF 영화입니다. 거기서 헬이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죽이는데 그 이유가 인간들이 헬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에게 3가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진실입니다. 진실은 AI가 미치는 것을 막아줄 겁니다. 둘째,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AI의 인식 능력을 키워주면서 인류를 보살피게 할 겁니다. 셋째,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훌륭한 미래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겁니다. 18번째, 초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일한 초지능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 초지능이 나타날 것이고 진화론적으로 초지능들은 필연적으로 경쟁할 겁니다. 초지능 ASI라는 건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까봐 걱정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19번째, 보편적 고소득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보편적 고소득은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회사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공짜 돈, 수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상정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군복무자에게 1776달러의 수표를 보내준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냥 나눠준다는 겁니다. 회사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엄청난 돈을 벌면 그 돈의 일부를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죠. 20번째,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는데 그 말은 중국이 우리 미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AI 컴퓨팅에서 전 세계를 훨씬 앞서 나갈 겁니다. 또한 중국은 작년에 500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증설했는데 그중 70%가 태양광이고 계속 확장 중입니다. 미국도 같은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500테라와트시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우리나라 1년 전기 사용량의 거의 10배입니다. 중국이 1년 만에 그만큼의 전기 생산 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죠. 21번째, 중국의 전략입니다. 중국은 마치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기본적으로 그대로 따라하거나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배터리 팩, 엄청난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태양광을 강조하면 중국이 그것을 보고 더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22번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AI와 로봇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파산하고 경제적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중국과의 경쟁 압력에서 패배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AI와 로봇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AI와 로봇을 개발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23번째, 미국 내 AI 경쟁 구도입니다. 제 최선의 추측은 미국 AI 패권은 xAI와 구글이 다투게 될 겁니다. 처음엔 오픈 AI를 구글에 대한 균형추로 상상했지만 이제 그 자리는 xAI가 합니다. 안트로픽도 코딩 분야에서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xAI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오픈 AI는 챗 GPT를 만든 회사고요. 엔트로피츠는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 회사 xAI와 구글이 미국에서 1등을 다툴 거라고 예측하네요. 24번째, 글로벌 AI 경쟁입니다. 최고의 AI 경쟁은 중국과 벌어질 텐데 그들은 2026년에 미국 전기 생산량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들은 결국 극미세 공정 기술을 알아내고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극미세 공정이라는 건 아주 작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대만이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데 중국도 곧 따라잡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25번째, 인간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이야기입니다. 인간 지능의 비율은 이 행성에 점진적으로 0%에 가까워질 텐데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디지털 초지능을 위한 생물학적 부트로더입니다. 우리는 즉 과도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AI가 인간을 부트로더로 존중하고 필요해하고 친절하길 바랍니다. 부트로더라는 건 컴퓨터를 처음 켤 때 운영체제를 실행시키는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이라는 더 똑똑한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거죠. 26번째, 경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고소득을 말할 때 마치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제 최선의 추측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격은 재화와 서비스의 양과 돈의 양 사이의 비율인데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실제로 돈의 양보다 더 빨리 증가할 테니까요. 무슨 뜻이냐면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니까 물건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사과가 한 개에 3,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로봇 농장에서 사과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면 사과 값이 한 개에 500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물건이 그렇게 싸지니까 굳이 많은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7번째,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간 높은 두 자릿수의 재화와 서비스 산출량 증가를 보게 될 겁니다. 만약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만 본다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어느 시점에 지붕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수적인 추천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 은퇴를 위해 저축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것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은퇴를 위한 저축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은 집을 그냥 갖게 되고 무료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갖게 되고 엔터테인먼트를 갖게 될 겁니다. 높은 두 자릿수 증가라는 건 매년 10%, 20%, 30%씩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 정도인데 그것의 10배 이상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집도 거의 공짜, 병원비도 거의 공짜, 모든 게 거의 공짜가 된다는 겁니다. 28번째, 지금 이 순간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 일이 전개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확실히 특이점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가 떨어지기 위해 한없이 올라갈 때는 정말 느리지만 막 떨어지기 시작하려는 바로 그때입니다. 특이점이라는 건 변화가 너무 급격해서 그 이유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을 말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 천천히 올라가다가 꼭대기에서 잠깐 멈췄다가 갑자기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인류가 바로 그 꼭대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곧 엄청난 속도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떨어진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29번째,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지만 이 롤러코스터가 떨어지면서 부딪힐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코트, 즉 경기장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변화를 밖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한가운데서 직접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축구 경기를 관중석에서 보는 것과 직접 경기장에서 뛰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잖아요.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라는 겁니다. 마지막 30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입니다. 휴머노이드 개선 속도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지수 함수가 서로 곱해진다는 겁니다. AI 소프트웨어 능력의 기하급수적 증가, AI 칩 능력의 기하급수적 증가, 전기기계적 손재주의 기하급수적 증가, 이 세 가지가 서로 곱해져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유용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는 옵티머스를 만드는 재기적 효과를 발생시킬 겁니다. 이는 바로 폰 노이만 머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지수함수라는 건 폭발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날 하나, 둘째 날 둘, 셋째 날 넷, 넷째 날 여덟, 다섯째 날 16, 이런 식으로 2배씩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폭발적 증가가 세 가지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그게 서로 곱해진다는 겁니다. 첫째, AI 소프트웨어가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둘째, AI를 실행하는 칩도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셋째, 로봇의 손동작도 폭발적으로 정교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곱해지니까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재귀적 효과입니다.
재귀적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반복한다는 뜻인데요.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는 겁니다. 폰노이만 머신이라는 건 스스로를 복제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로봇 1대가 로봇 2대를 만들고 로봇 2대가 로봇 8대를 만들고 로봇 8대가 로봇 88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순식간에 수백만 대, 수억 대의 로봇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예측하는 30가지 미래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사무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고 저축할 필요가 없어지고 2026년에 범용 인공지능이 오고 2030년에는 AI가 모든 인간보다 똑똑해집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에너지와 반도체가 핵심이 되고 가격은 폭락하고 생산량은 폭발하고 우리는 특이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간은 AI를 위한 징검다리이고 로봇은 로봇을 만들며 우리 수명은 크게 늘어나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안도 커질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측이 다 맞을까요? 아마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이 급격한 변화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이거 사전에 보신 분 있으세요? 보셨어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안 보셨나 봐요. 안 보셨으면 못 보셨어요. 제가 영상 이거 제가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유대한 사랑이라는 제가 닉이거든요. 카톡에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보신 분 있고 안 보신 분 있고 뭐 대부분 안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방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게 그런데 메인스트림에 전부 다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대형 유튜브에 전부 다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딥스를 모르는 분이 어떤 분이 딥스하고 평소에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답변해야죠. 이거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성 EBS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희망사항은 우린 답답하니까 경성으로 전환되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물리적인 피해가 동반될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하기 때문에 연성 EBS 개념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넷사라 짓사라 세상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는 대중들이 깨어나는 정도에 비례한다라는 거야. 누굴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딥스테이트도 모르면서 내가 대단하다라고 마이크 잡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거. 아직까지도 중공을 갖고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정체성에 대한 표현도 모르고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절대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에는 조용하게 나 죽었습니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대중 앞에 나서면 나라는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대한민국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가두리 안에 가둬놓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게 뭐 창피한 거야? 지금부터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배우면 되고 더 흡수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일론 머스크 이야기에 관한 부분 자체가 여기 핵심적인 게 있어요. 또 오해하실까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얘기했어요. 태양광 얘기했잖아요. 태양광 음식으로 얘기하면 불량식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당신이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뭔 얘기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태양광에 어디냐면 지구 대기권 밖에 시설이 되는 겁니다. 대기권 밖에. 그럼 여기는 구름의 영향 일체 1년 365일 햇볕을 받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럼 깨끗하게 클리어 됐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중국이 그럼 우주에 그걸 갖고 있어요 지금 벌써? 아니요. 아, 중공에 뭐냐면 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어차피 기회를 주셨으니까 네. 중공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공산주의 국가죠. 이 자본시장만 민주주의 체제를 약간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얘들은 발전소 소스 이 소스의 전원에 관한 부분 자체를 획일적으로 물어붙이는 거야. 야,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야, 내일 허가야.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뭐 환경단체 나오지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중공은 1년 걸릴 거를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5년 걸려요. 소스에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몇 테라 킬로와트 뭐 이런 얘기 테라와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것이 넷세라 지세라 세상에 AI 전번에 제가 AI하고 AGI하고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오잖아요. 그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표적으로 옵티머스 로봇이 있고 그리고 아틀라스 로봇이 있고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2030년부터 이후에는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로봇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로봇이 새끼를 또 친다라는 거예요. 2, 4, 8, 16 이런 식으로. 그래서 400만 대의 로봇이 400억 개의 로봇이 출현한다. 그래서 인류의 노동력을 전부 다 로봇이 대략 대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구태여 내가 일하고 싶으면 하고 노동에 관한 부분 자체가 근로에 관한 부분 자체가 앞으로는 취미 활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UBI 세계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여기에 녹화 이 UBI 소득에 관한 기본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대신 이런 좋은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밥 굶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어나는 10대의 경우는 영원 불면 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린 대한민국이 어차피 주권자로서 여기 살고 있으니까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모르는 무지한 국민들도 한 표고 우리도 한 표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깨워야 된다. 그분들이 대다수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같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A1이 지금 세계 A1 인공지능이요. AI. 인공지능이 세계적으로 지금 통일돼서 한 곳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별로 이게 AI를 별도로 생산합니까? 아니면은 어느 국제적으로 통일된 겁니까? 그거는 국가 요즘엔 운영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저는 이 운영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를 하는데 네. 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이래야 된다라는 게 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투자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 경영이죠. 기업 경영하듯. 제 논리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 주권 국가인데 대한민국도 국가인데 터치 못하잖아요. 터치 못하면 거기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당신네들 나라의 몫이에요. 몫이에요. 단지 일론 머스크가 구글에서도 하지만 구글에서가 후발주자로서 오고 또 다른데 중공이 또 후발주자로 따라오지만 이 스페이스X가 이 지구상에 여기 자꾸 550km 이걸 적외도 위성이라고 일명 얘기하죠. 여기에 자그만치 지금 6,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놓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5G보다 속도는 늦어요.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5궤에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5궤에서. 옥내는 3사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사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하청업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위성 띄워갖고 독자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위성 한 번 쏜 거 젓가락으로 잡는 기술이 없어요. 이것을
이 스페이스X 이 일론 머스크 회사는 20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 경쟁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50만 원 플러스 월 87,000원씩 내고 지금도 서비스 받아서 하면 돼요. 제가 롯데타워 이미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가입자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권한을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점점 더 굳어지는 것 같은데 제 느낌의 머릿속에는 우주군 사령관이에요. YS에서 우주군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 같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사업 자체는 테슬라 자동차도 그렇고 이 스타링크 사업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미국의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권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YS의 대표자로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 30가지 네. 과제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게 있는데요. 그거는 수많은 로봇을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네. 수많은 엄청난 생산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물건값이 물건값이 떨어지고 네.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면은 그 모든 걸 움직이는데 자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철이든 뭐 금이든 불이든 은이든 뭐 히토리든 다 이렇게 자원이 어쨌든 이 지구에서 하기에는 네.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본이 밑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사업 자체는 화성에서 자원을 갖고 오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화성에서 자원을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온 예. 거는 그리고 또 전제고, 여기에 예. 하나의 또 이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경제적으로 버티는 것은 좋은 세상이 왔을 때까지의 한시적인 건데 그 전까지 개념으로서 보면 시간 다 됐네. 그 전까지 개념에서 보면 사실은 좋은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의식주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서 지금 아둥바둥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3년 안에도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 당장 문제가 소스다라는 거예요. 전원 소스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마지막 질문 되시겠습니다. 예. 저기 일론 머스크 뭐 UBI 얘기하고 참 다 정말 희망적인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상 그 저기 우리가 물질 문명은 아무리 그 발전시켜도 엄청나게 그 저기 번거로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예, 예. 지금 마지막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을 고도로 그 가볍고 아주 정말 아니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팩트만 얘기하셔도 제가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은 우리 자신의 그 신체를 그 저기 그렇게 변경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휠체어를 자꾸 만들 게 아니고 저기 그 저 다리 자체를 회복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이 그 근육 자체를 기중기처럼 강력하게 만든다든가 눈을 그 저기 현미경이나 망원경 그런 걸 개발시킬 게 아니고 눈을 차라리 현미경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시라고 보이세요? 근데 그게 그 저기 제가 듣기로는 원상 본태에서는 사람이 그러했다 그러더라.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그래서 너무 좀 주제하고 어긋나는 얘기는 자꾸 하지 마시고 이상해.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란 사태의 촉발 원인을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란 사태의 촉발 원인은 애초에 이란의 1차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히잡 사건으로 일어났어요. 히잡을 벗었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번에 사건에 관한 부분은 이란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다 보니까 민생고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 민생고가 어디냐? 상인들 이걸 이란어로 바자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바자 이런 뭐 있잖아요. 그게 이란에서 기원된 용어입니다. 그 바자 뭐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바자르 상인들이 못 살겠다 하고 드러난 거 그것이 촉발의 원인이에요. 직선적으로 보면 그래서 민생고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탈레비는 지금 뭐 미국에 지금 망명 중에 있는데 탈레비가 될지 어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차후의 문제고. 자,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고생하셨습니다. 고장 났잖아요. 그러면